이제부터 XRP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채택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카나리 캐피털이라는 회사의 CEO 스티븐 맥클러그인데요. 미국 월가 출신의 투자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맥클러그가 XRP는 금융 시스템의 레일이다 이렇게 말한 배경에는 최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 현물 ETF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 상황이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관이 관심 있는 암호자산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였었죠. 근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을 받았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기술에 대한 투자처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의 큰 흐름은 바로 이 투기에서 실용으로입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흔히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단기 등락에 베팅하는 이런 투기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정작 미국 월가의 큰손들은 이런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대신에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 기술이 이 토큰이 실제 어디에 쓰이냐? 기존 금융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런 것들입니다. XRP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가 뭐냐? 처음부터 결제용으로 설계됐기 때문인데요. 국경 간의 송금, 초고속 정산, 유동성 공급 같은 여러 가지 금융의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겠다라고 나온 게 바로 리플 XRP예요. 미국 월가는 이거를 이제서야 주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볼게요.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은 돈을 굴릴 때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사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보관도 어렵고 해킹 위험도 있고 규제 리스크까지도. 그런데 ETF라는 우회로가 생긴 거예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 들어가지고 여러가지 자산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승인을 준비하거나 이미 신청했고 또 승인을 받았었죠. 일부는 또 해외 시장에 먼저 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XRP 현물 ETF XRPZ 같은 경우는 최근에 1억 XRP 보유량을 돌파하면서 금액으로 쳤을 때 2억 달러, 우리 돈 2천억이 넘는 규모인데요.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정도 속도면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 ETF 같은 경우는 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투자자들도 증권 계좌로서 XRP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시장에는 새로운 큰 물길이 트인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ETF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의 성격이 바뀐다는 뜻이죠. ETF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비교적 중장기 성향이고요. 하루하루 뉴스에 일희일비하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쉽게 돌아다니는 한먼이랑은 다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더라도 올 12월 3주차에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 사이에서 약 9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종목에서 주로 순유출이 있었고 XRP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천만 달러씩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금인 돈들이 뭘 말해주느냐?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안에서도 선별 투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 사이클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알트코인 시즌 하면은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죄다 오르고 또 비트코인 떨어지면은 또 같이 폭락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 자체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에는 자금이 빠져도 오히려 XRP로는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 정말로 쓰임새가 있는 코인인지 규제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 투자자들에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XRP는 여러모로 이 시장 투자자들의 까다로운 조건들 전부 다 만족하는 쪽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이 정말 XRP의 시대가 오는 건가? 언제 어떻게 오는 건가? 이런 점일 겁니다. 이 맥클러거 CEO는 여기에 대해서 2026년이 XRP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흔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4년 주기로 사이클이 돈다라고 하죠. 2021년 불장, 그리고 22, 23년 겨울, 24, 25 다음 불장, 이런 식의 공식이 있는데 XRP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젠 사이클 운운하기보다는 진짜 쓰이는지가 관건이라는 거고 XRP의 다음 상승은 채택률에 달렸다. 이런 지론을 펼치는 게 그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6년 과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XRP 채택률이 확 뛰느냐? 우리가 미래를 다 알 수 없겠지만요. 현재 나오고 있는 흐름들로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제 측면에서 2026년에는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스테이블코인법은 통과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 자산의 증권과 비증권 구분, 그리고 은행의 암호자산 취급을 명확하게 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1월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 법제화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룰이 정해진다. 그럼 게임의 새로운 선수들, 특히나 보수적인 은행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 XRP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 비증권, 즉 상품 코모디티 같은 것으로 분류돼서 감독을 CFTC가 맡게 되고요. 은행도 XRP를 보유하거나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XRP는 미국 법원 판결에서 어느 정도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이미 얻은 바가 있었죠.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확실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6년 법적 지위가 확실해진 XRP라는 비장의 카드가 준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금융 인프라의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이 국제송금망은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스위프트망도 과거에 느리고 정보 부족한 시스템에서 ISO 20022 기반의 풍부한 데이터랑 자동화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 간의 송금 체계가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중인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도 시험도 해보고요. 또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CBDC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각자 도생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 각 나라들, 각 은행들이 모두 다 제각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제결제은행 BIS라거나 IMF 같은 곳에서 브릿지 통화, 이 상호 운영 네트워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XRP를 개발한 리플사는요, 당연하게도 이런 논의들에서 자기들이 앞서 있다라고 어필을 하겠죠.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중동, 아시아, 유럽의 몇몇 중앙은행들과 CBDC 파일럿을 진행해 왔었고, 글로벌 은행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옛 리플렛을 통해서 인프라 영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아예 미국에서 은행 라이선스를 따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런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시점이 과연 언제쯤일까요? 저는 2026년 전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은행들이 신기술을 도입할 때 한 번에 빡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테스트해보다가 어느 순간 확 쓰는 이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XRP가 만약에 글로벌 은행망에 채택이 된다면은 아마 개별 뉴스로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기술 인프라의 일부로 쓰는 거다 보니까.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라거나 유동성 지표는 거짓말을 안 하겠죠. 거래량이 급증을 한다라거나 대규모 지갑 이동을 한다라거나 이런 관찰이 될 거고, 그때 가서 보면은 그때 이미 은행들이 쓰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XRP는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또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비썸 현물로만 평단 관리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고 있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 현물 기준으로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드리자면은 2026년 XRP의 주요 변곡점은요, 이 사용량이 될 거라는 말이 단순한 희망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 정비, 기술 표준화, 이 인프라 통합까지도 시장 자금 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게 되면서 그 시너지가 나타나는 시점이 2026년으로서 거론되는 거니까요. 물론 세상 일은 항상 변수투성입니다. 2026년에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가 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무르익으면서 이 제도권 금융과 접점을 늘려가는 단계고요. XRP는 그 현실 통합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자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 스토리를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올해 XRP를 믿고 투자해온 분들 드디어 세상이 알아주는구나 뿌듯할 수도 있겠고, 새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아직 덜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이 시장이 성숙해 갈수록 과거처럼 극단적인 공포라거나 극단적인 탐욕의 롤러코스터보다는요, 이 점점 합리랑 분석이 힘을 갖게 된다는 거. XRP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고 몰빵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에이 설마 암호화폐를 금융에서 쓰겠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것도 위험하겠죠. 결국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어찌 보면 새로운 국면의 문턱에 있습니다. XRP를 비롯한 몇몇 코인들은 이제 각자 자기 역할과 위치를 찾아가는 중이에요. 이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디지털 금으로서, 이더리움은 웹3랑 디파이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XRP는 글로벌 송금과 결제의 레일로서 이런 큰 흐름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암호화폐 투자 판도도 함께 재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그 변화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거는 이런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026년에 XRP가 막 채택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격이 달나라로 간다거나 이 기존 금융을 바로 대체한다는 이런 식의 과정들은 경계해야겠죠. 하지만 반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성장은 꾸준히 쌓이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런 구조들의 방향성을 이해했으니까요. 이제 남들이 단기 소음에 휘둘릴 때 이 한 발짝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겠죠. XRP는 금융 레일이다. 이 말인즉슨 XRP의 가치는 단순한 코인 시세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거래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이런 인프라로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결론들이 단순하게 희망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는 이런 변화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인기 투표기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 등락은 소란스러운 인기 투표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26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XRP는 이제 투기라는 거품을 걷어내고 실용과 금융 인프라라는 이 진짜 무게를 저울 위에 올리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인내심을 가지면서 지켜온 시간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쥐고 계시는 그 확신의 무게가 마침내 빛을 발할 순간 우리 신사 채널에서도 함께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줄이고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에너지를 써야지 진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하면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또 너무 많은 생각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판단은 느려지고요. 행동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랑 아무리 고민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의 체력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죠. 그걸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이 시장 탓을 한다거나 이미 지나간 가격을 붙잡고 후회하거나 내가 바꿀 수 없는 흐름에 에너지를 쓰기 시작을 하시면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움직일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리플이 단기 저점 구간에 근접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써야 될 에너지는 분명합니다. 이 최대한 평단을 낮추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중을 늘리는 준비를 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어디에서 비중을 줄일지 이 단기 고점의 목표 타점을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시장이 움직이는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불필요한 고민과 잡생각에 에너지를 써버리면은 정작 내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결국 투자라는 게 얼마나 많이 생각했느냐가 아니라요.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썼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만 집중할 줄 아는 거.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은 영상에 모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드리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